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해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이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퇴근하고 손 씻고 가글 하고 이렇게 아이패드 앞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오늘은 향이 좋네. 그럼 그전엔 안 좋았다는 거네. 동이야. 어, 오늘 공부할 거는 우리 여태까지 열심히 조류 공부를 했잖아. 조류하면은 뭐 그 특성이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어서 벡터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RLC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위상이 빠르거나 늦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삼상조류라고 해서 단상이 3개 있는 회로, 즉 파형이 3개가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것까지 공부를 했어. 근데 이 조류는 여태까지 공부한 건 모두 다 정연파 조류, 즉 사인파 조류였어.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는 게, 조류하면 바로 이 그래프를 많이 기억을 했을 거야.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주파수가 있으면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파도 모양이라 해서 웨이브, 정확하게는 사인 웨이브, 이런 것을 배웠지. 이게 바로 우리가 정연파라 했어. 영어로는 뭐 사인파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정연파가 아닌, 즉 안일비를 써서 비정연파를 공부를 하려 그래. 그래서 뭐 동의도 우리 문과 출신이니까 한자를 잘 알겠지만은, 대략 안일비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비정연파, 즉 정연파가 아닌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 그런다. 그래. 뭐 다른 말로는 역시 비사인파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여태까지 정연파만 공부해서 조류가 이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비정연파니까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오빠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줄게.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시간의 흐름이야. 각주파수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원형, 즉 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비정연파를 나타낼 때 가로축은 WT가 아니라 시간만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삼각파 형태. 되게 웃기게 생겼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네모 모양, 사각형 모양으로 있는데,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가 구형파라 그래. 구형파. 같은 말로 사각형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사각형파도 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똑같이 이렇게 또 그려줄게. 그러면은 위쪽에 해당하는 것은 있어. 그리고 아래쪽으로 하는 건 없어. 이렇게 뭔가 듬새듬새 벌어진 치아처럼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도 있는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왜 이런 비정연파라는 게 생기는지 알 것 같아? 모르겠어. 실제로 뭐든지 이론과 실무는 다르라고.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이렇게 정연파 형식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부하 같은 거 있잖아. 부하 같은 걸로 인해서 이 정연파가 일그러지거나, 아니면은 코일을 굉장히 많이 감은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이 변압기 특유의 그 히스테리시스 손 기억나? 예전에 그 그래프, 히스테리시스 곡선. 그런 것이나 아니면 자기포화 같은 걸로 인해서 이 정연파가 일그러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입력은 정연파로 했지만은 출력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이 정연파가 일그러져서 비정연파가 발생을 하게 돼. 자, 비정연파 조류는 가장 큰 특성이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 그게 무엇인지 오빠가 좀 큼직하게 써줄게. 이거는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 비정연파 하면은 직류분이 있어. 그리고 기본파가 있어. 마지막으로 고조파가 있어. 동이야, 직류가 뭐야? 직류는 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치. 그런다면은 주파수가 몇이 될까? 주파수는 음, 일정하다. 1? 아니야. 주파수가 없어. 없어. 직류는 주파수가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치? 그리고 기본파라는 거는 우리가 정연파 있잖아.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몇 헤르츠라 그랬지? 주파수가? 60Hz. 그치, 60헤르츠라 그랬잖아. 그럼 기본파는 바로 정연파긴 정연파인데, 이 해당되는 주파수를 가진 그런 거야. 그래서
F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60이 돼. 그리고 고조파 같은 경우는 뭘까? 더 높은 거? 더 높다. 그러면 고주파를 써도 되지 않을까? 주파수가 높으니까. 우리 고주파 이런 단어도 들어본 적이 있어? 고주파 뭐 피부과에서 많이 써. 피부과에서도 쓰고 이렇게 좀 듣기 싫은 소리 대표적인 게 칠판 이렇게 손톱을 긁는 소리 같은 게 귀에 굉장히 거슬리잖아. 이런 게 바로 고주파 소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고조파라는 것은 이 주파수가 배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봐. 제2 고조파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제2 고조파라는 것은 어떤 거냐? 60 곱하기 2는 120Hz. 마찬가지로 제3 고조파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 바로 60 곱하기 3, 180Hz가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봐. 우리가 1초에 60Hz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파동이 커질 것 같아. 이게 뭔가 더 이런 식으로 더 빨리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만큼 그 주기가 진동수. 그치 오르락 내리락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촘촘해지는 거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가 모두 섞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 발전소에서 예쁘게 만든 정연파가 왜곡이 돼가지고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 이게 바로 비정연파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이 비정연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인 함수 같은 거 이용해서 우리가 근데 사인 오메가 t 뭐 그렇게 해서 플러스 세타 이렇게 여태까지 교류를 공부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푸리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 이 푸리의 해석이라는 단어도 미리 봐도 이거에 대해서는 공학 수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오빠가 뭐 굳이 언급을 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배우는 입장에서도 이걸 공부하는 건 굉장히 시간 낭비지만은 그래도 이런 푸리의 해석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내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빠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비정연파 조류도 조류이다 보니까 당연히 순식값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 순식값이 뭐야? 순간적인 뭐 전류값일 수도 있고 전압값일 수도 있고 그치. 순간적인 그 값.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정연파 조류 같은 거에 순식값을 고려하면은 지금 이렇게 사인파 곡선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딱 순간적인 시간의 값이 순식값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비정연파에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먼저 전압의 경우는 소문자 V 그리고 T를 이렇게 적어줘.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V0라는 것을 넣어. 여기서 말하는 V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겠어? 전압인데 시료값인데 이게 이제 시료값 중에서도 직류분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직류분은 시료값이라는 거나 순식값이라는 거나 최대값이 모두 똑같아. 왜냐? 일직선을 쭉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찍어도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순식값 그리고 그게 시료값과 같고 최대값도 따로 없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직선을 쭉 가기 때문에 시료값이 곧 순식값이고 순식값이 곧 최대값 모두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 전압을 적으면 돼. 직류는 그래.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기본파에 해당하는 것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 했더니 루트 2 V1 그리고 사인 오메가 t다. 이게 바로 기본파 쪽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루트 2 곱하기 V1을 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혹시 동의? 예전에 오빠가 뭐 최대값과 시료값 관계 이런 거 기억나? 기억나.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 설명을 하면은 시료값이랑 최대값 관계에서 루트 2만 해주면 되는데 시료값 곱하기 루트 2가 최대값이고 최대값에서 루트 2를 나누면은 그게 시료값. 그치. 이 루트 2를 곱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시료값에서 루트 2를 곱하면 최대값인데 최대값에서 그 기준으로서 사인 곡선을 이렇게 그린다 해가지고 사인 오메가 t가 들어. 그래서 뭐 시료값 그런 것을 안 따지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류에서의 전압을 이렇게 나타낼 땐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를 쓴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제
언급을 안 하겠고 앞서 공부한 걸 다시 보면 알 거야. 어쨌든 네. 기본파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 방금 전에 오빠가 말했잖아. 이 비정연파 같은 경우는 직류분이 있고 기본파도 기본파, 있고 고조파가 고조파. 있어. 자, 이래서 고조파 부분도 하는데 크게 어려울 건 없어. 비슷해. 누트2 그리고 제2 고조파 같은 경우는 V2하고 사인 여기서 중요해. 그냥 오메가 t가 아니라 제2 고조파 같은 경우는 숫자 2를 적어주고 오메가 t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고조파인데 그냥 고조파가 아니라 제2 고조파.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가 있어. 오메가 t라는 게 결국에는 뭐겠어? 각주파수 개념인 거잖아. 이 각주파수에다 숫자 2를 곱했다는 거는 뭐겠어? 애초에 오메가가 뭐야? 2파이 f잖아. 2파이 f 앞에다가 다시 2를 곱한다. 그러면 우리가 60Hz라 하면 120Hz 만들어주는 거잖아. 결국에는 주파수를 바꿔주는 것과 똑같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 추가로 제3 고조파가 있다 그러면 누트 2 V3 사인 3 오메가 t. 제2 고조파랑 제3 고조파랑 틀린 거구나. 음. 다른 거구나. 내가 말했잖아. 제2 고조파는 120Hz, 제3 고조파는 180Hz. 배수로 올라가는 것이 고조파라 그랬잖아.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고조파인데 제3 고조파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냐? 아니야. 제4 고조파도 있을 수 있고 제5 고조파도 있을 수 있어. 계속 그렇게 고조파는 뭐 60 고조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더 많아질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점점점 찍고 나서 플러스 루트 2 vn. 이 n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제 n 고조파를 얘기해. 그리고 사인 또 n. 그치? n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리고 오메가 t다. 이렇게 순식값을 표현을 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비정연파의 전압의 순식값이다. 이렇게 보고 전류 쪽도 비슷해. 전류 쪽은 오빠가 좀 빨리 적어줄게. 마찬가지로 직류분도 있을 수 있겠지. 직류분은 뭐겠어? I5 I 제로. I0 그리고 플러스 비슷하게 이제 또 나가겠지. 기본파 쪽에는 루트 2 I1 I1 사인 오메가 t. 그냥 오메가 t일까? 아니겠지. 왜냐? 전류에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가지. 그러면 제2고조파 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I2 사인 자 어떻게 될까 여기서 가로 2 오메가 t 그치.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제3고조파는 오빠가 생략하겠는데 이렇게 쭉 나가서 플러스 마지막으로 제 n고조파다 하면은 루트 2 I n 사인 오메가 바로 나갈까? n 오메가 t 그치.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하고 단위는 똑같이 암페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야. 지금 말했듯이 이 n에 해당하는 거, 이 n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고조파라 그랬잖아. 이 부분을 넣는다는 것과 그리고 앞서 직류분을 넣는다는 게 정연파와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능사 시험에서 객관식을 내기가 좋겠지. 비정연파의 전류에 뭐 알맞은 공식은 했는데 뭐 함정 같은 거 파놓겠지. 그러지만은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분 있잖아. 이런 것이 모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오케이. 바로 비사인파의 순식값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이 시료값. 이거는 상대적으로 공식이 되게 간단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 자, 시료값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시료값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있잖아. V는 루트. 자, V0의 제곱. V0는 뭘까? V0는 직류분에 해당돼. 똑똑하네. 직류분 전압. 맞아. 누구 마누라야? 힘드네. 그치.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V1 제곱. 자, V1은 뭐야? V1은 기본파. 그치.
그리고 또 V V2 제곱 뭐 플러스 V3 제곱 하고 점점점 가서 Vn 제곱. 이 부분은 모두 다 똑같이 고조파분이다. 이해가지? 이렇게 구하면 돼. 단위는 당연히 볼트. 자, 그러면은 전류 쪽도 비슷하게 나가면 되겠다. I는 루트 I 제로 제곱 플러스 I1 제곱 플러스 I2 제곱 플러스 I3 제곱 점점점점 IN의 제곱은 암페어. 이게 바로 비정연파의 시료값에서도 전압과 전류로서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봤더니 순식값의 제곱에 평균값의 제곱과 같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객관식으로 딱 내기가 좋아. 시료값을 구할 때 뭐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이런 공식으로도 적어줄 수 있지만은 말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오빠가 언급한 순식값의 제곱에 평균값의 제곱근 이런 것을 아예 그냥 통째 외운다고 생각을 해도 이거 자체를 이걸 갖고도 객관식으로 이 문구가 써져 있는 걸 외울 수 있어. 자, 이게 이제 시료값이고 앞서 말했다시피 비정연파라는 것은 정연파를 그 일그러진 형태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일그러졌다는 게 그냥 우리가 주관적으로 많이 일그러졌어 아니면 별로 안 일그러졌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약간 공대생스럽지가 않지. 그래서 이 일그러지는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 외역률 이게 결국에는 무엇이냐? 일그러짐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 얼마나 일그러졌냐 이런 것을 따지는 거고 자, 결국에는 이것 또한 굉장히 좀 새로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뭐냐? 외역률은 기호로 우리 옛날에 정전계 공부할 때 엡실론 있잖아. 엡실론을 또 외역률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전기는 똑같이 생긴 기호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고 외역률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기본파의 시력값 이게 분모로 있고 분자로는 모든 고조파, 즉 전 고조파의 시료값이야. 이해가? 이런 거는 그냥 대입하면 바로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압에서의 그 외역률을 구하라 그렇게 나오면은 V는 기본파가 아까 뭐라 그랬지? V1 그치? V1분의 고조파분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고조파의 시료값은 루트 루트 그리고 2고조파부터 있다 그랬잖아. 제2고조파부터 V2 제곱 플러스 V3 제곱 플러스 점점점 VN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돼요. 식이 좀 일그러졌는데 자 이러면 외역률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외역률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또 있어. 이거 지난 시간에도 오빠가 예전에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바로 파고율이라는 개념 파형률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거는 이제 정연파에서도 쓰이지만 비정연파에서도 쓰이고 서로 공식이 다르지는 않아. 그래서 어쨌든 이 공식은 우리가 외워두면은 시험에 나오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 근데 파고율이라는 거는 그때 오빠가 설명했듯이 파도의 높이 같은 개념인 거야. 높이라는 거는 결국 수직의 개념인 거지. 수직 그리고 높이 그런 개념이고 파형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평평하냐 이런 모양을 보는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평평하다는 것은 결국 수평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이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은 공식이 간단해. 자, 먼저 파고율을 구할 때는 분모로 시료값이 있어. 시료값 분의 최대값이야. 최대값. 시료값 분의 최대값. 그리고 파형률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분의 시료값이야. 평균값분의 시료값. 자, 이런 개념인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 그 기능사 시험에서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 다음 중 뭐 교류의 파형률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해갖고 일부러 뭐 보기에 시료값분의 최대값 같은 걸 넣어서 뭣도 모르고 지금 틀리지. 그건 파고율에 대한 얘기니까.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외워두면은 두고두고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자. 그래. 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삼상 교류를 공부하면서 꼭 나왔던 게 바로 전력에 대한 이야기야.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서도 삼상전력과 공부했잖아. 공부했어. 그래. 마찬가지로 비정연파, 즉 비사인파에서도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뭔가 우리가 이렇게 공통적인 걸 봤으니까 이것도 좀 비슷할 것 같지 않아? 비슷할 것 같아.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보자. 동의 이런 거 외우려면 막 공식이 많고 복잡해서 힘들 수 있는데 항상 오빠가 하는 말이 그냥 외우지 말고 먼저 한번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하고 나서 규칙을 찾고 나서 외워. 그러면은 그래. 되게 오래 갈 뿐더러 이게 시험 때 돼도 당황을 안 하게 되고 행여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차분하게 이해한 걸 되돌리면은 맞출 수 있어. 그래. 자, 전력이라는 것은 결국 똑같아. P는 P잖아. 그리고 직류분부터 나온댔잖아. 근데 원래 우리가 봐봐. 직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역률이 따로 없다는 거 기억나지? 그러면 단순히 직류의 전원을 구할 때 P는 VI 곱했잖아. 그걸 생각하면 돼. 먼저 직류분을 한다 그러면은 P는 VI라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비정연파에서는 바로 V0, I0가 직류분이라 그랬잖아.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파 쪽에 해당하는 걸 하는데 기본파는 말 그대로 원래 정연파를 말하잖아. 교류잖아. 그러면 당연히 역률,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V1, I1, 기본파는 1이 붙는다 그랬어. 1고조파나 기본파나 같기 때문에 그리고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이제 이 고조파부터는 뭔가 또 와닿는 게 있겠다. 어떻게 되냐? V2, I2 그리고 제2고조파로 인해서 역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2가 돼. 참고로 기본파에서도 코사인 세타 1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나간다 보면 돼. V3, I3, 코사인 세타 3 플러스 점점점 해서 결국에는 VN, IN 코사인 세타 N. 자, 단위는 당연히 와트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좋아. 그렇다면은 조금 지났지만은 되새겨야 될 게 있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교류다 보니까 결국 RLC를 빼먹을 수 없는데 우리 지겹게 RLC를 했었잖아. 근데 결국에는 이 비정연파에서도 RLC를 지겹게 할 필요는 없이 그 전에 공부했던 걸 다시 덧떠본다 생각하면 돼. 그래. 자, 공부하자. 자, 앞서 오빠랑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전압을 기준으로서 우리가 순식값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 공식을 다시 보니까 VT는 V0 직류분 플러스 루트 2 V1 그리고 뭐야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루트 2 V 예를 들면은 제2고조파가 없는 제3고조파만 있는다고 생각한다 보자. V3 사인 뭐야 그 3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외운 대로 하려니까 3가 나오잖아. 보통 여기에서는 3이라고 막 해. 3 오메가 오메가 T. 뭐 이거 정답은 아닌데 동의도 되게 지금 어버버버 하면서 오빠 강의 따라오는 것 같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야. 자, 왜 이 전압을 표기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RLC를 기준으로 할 때도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빠르냐 느리냐 하는 거 따졌던 거 기억이 나지. 기억나.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기준이기 때문에 오빠가 이 전압에 대한 순식값을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우리 기본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정연파의 임피던스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대신 그때는 그냥 오빠가 Z로만 임피던스를 표기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기본파 즉 제1 고조파가 있기 때문에 Z1로 표기를 할게. 기억나? Z가 뭐였는지? 뭐야? 임피던스 값은 크기를 말하는 거야. 그냥 벡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가겠지.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R제곱 R제곱 플러스 보통 여기서 이제 리액턴스 개념으로 X의 제곱을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이 X라는 거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었어. 유도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XL로 표기해서 오메가 1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오메가 L의 제곱. 예전에 공부했던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지. 자, 당연히 단위는 옴을 쓴다. 그런다면 우리가 또 이 고조파 영역을 생각한다면 되게 복잡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하나 차분하게 보자. Z3, 즉 제3 고조파에서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똑같이 루트가 들어가. 그리고 똑같이 저항도 있어. 근데 어디에서 다르냐면은 오메가 L에서 오메가 R에다가 3을 넣어주면 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끝. 간단하지? 간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다 느낌 나는 거는 동의가 그 앞에 RC에서 RC가 되게 복잡해. 엄청나게 굴러다녔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비정연파 전류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본파 전류도 있을 수 있겠고 고조파분에 해당하는 전류도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한 게 전체 전류 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본파 전류를 구해볼게. 기본파 전류라는 것은 달리 말을 하면은 I1과 같겠지. 그래서 I1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 뻔해. 뭐겠어? 결국에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Z분의 V잖아. 대신 기본파니까 1이 다 붙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잖아. 기본파 임피던스가 뭔지 나왔지. 그걸 먼저 분모로 적어준다. 루트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제곱. 그치, 여기까지. 그리고 전압은 뭐겠어? 전압은 V1. 그래, 그냥 V1이야. 뭐 새로울 게 없어. 그냥 V1. 자, 이렇게 하면은 돼.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전류가 바로 기본파 전류다. 그러면 또 어렵게 생각되는 제3 고조파, 즉 고조파 전류를 우리가 계산해 보자. 고조파 전류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3 고조파 기준인 거야. 그러면은 I3가 되겠지. 그리고 임피던스도 3, 전압도 3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먼저 임피던스 쪽부터 보자. 앞서 오빠랑 같이 공부했잖아. 바로 이거라고. 그치? 그러면은 똑같이 R제곱 플러스 가로 3 오메가 L 제곱 3 아직 3가 아니라 3 좋아. 그런데 또 전압은 어떻게 될까? V3? 그래 맞아. 제3 고조파에 해당하는 전압만 넣어주면 돼. 간단하기지. 그리고 암페어. 그렇다면은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바로 전체 전류? 그렇지. 전체 전류야. 두 개 더 하면 되겠다. 잠깐만. 자, 전체 전류는 기호로 그냥 I로 나타내. 1과 3를 더한 거니까. 근데 그냥 I1 더하기 I3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건 언제까지나 교류다 보니까 벡터의 개념이야. 그래서 벡터의 합은 오빠가 항상 그랬잖아. 루트 씌워야지.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워라. 따라서 I는 루트 I1의 제곱 플러스 I3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을 토대로 오빠가 이거는 적어줄 테니까 동의가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뭐 이해를 해도 돼. 어려울 거 없어. 오빠가 커피시터 이런 걸 모두 생략을 했는데 다 거기서 거 얘기인데 RC 우리 동의가 많이 고생했지. 직렬회로 기억나지? 기억나. 이 직렬회로가 기본파만 있는 걸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데 이게 아니라 N고조파를 가졌다. N고조파를 가졌을 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나? 어려울 것 같잖아. 말은 어려워. 근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쭉 복습했다면은 그게 결국엔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자, 이걸 오빠가 적어줄게. Z는 R 플러스 J 가로 오메가 L 그치. 그리고 C 쪽에 해당하는 거 커패시터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누누이 말했듯이 지금 이게 들어가 N차라 그랬잖아. N 고조파 이게 들어간다면 오메가 앞에다가 N을 써준다는 개념으로 가야 돼.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Z는 R 플러스 JN N 오메가 L 마이너스 JN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묶어주면 R 플러스 J N 오메가 1 마이너스 N 오메가 C분의 1 맞나? 응, 맞아. 이래서 단위는 오. 5입니다. 결국에는 말이야 무섭지. 고조파가 들어있니 뭐니 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핵심은 바로 n을 넣어준다. 그 차이만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으면은 어려울 게 없어. 여기서도 n, 그치? 여기서도 n. 이렇게 고조파는 표현하면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오빠가 더 알려줄게. 앞서 오빠가 외역률을 얘기할 때 파역률, 파고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파에 따라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외워두면은 시험 문제에서 주워 먹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오빠가 알려주려는데, 쉽게 말하면은 비정연파도 4개 정도가 있고 그의 기준이 되는 정연파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은 되게 좋을 거야. 이런 거는 외워두는 게 좋아. 그래서 오빠가 일부러 표를 그려줄 테니까 잘 보고, 직접 이렇게 구해도 좋지만은 어렵다 하면은 그냥 외우는 것도 좋아. 이런 거는 기능사 시험에 정말 내기 좋으니까. 자, 일단 오빠가 표를 그려줄게. 표가 좀 못생겼지만은, 자, 여기에서 이제 동이야, 이거 봐봐.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정연파라 그랬어. 여태까지 비정연파를 공부했지만은 결국 정연파를 기준으로 두고, 그리고 정연반파라는 것이 있어. 뭔가 알 것 같아? 몰라. 모르겠지? 반대인가 보다. 삼각파가 있어. 그리고 구형반파라는 게 있어. 이게 다 구형반판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단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쉽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총 5가지 파가 있고, 정연파가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익숙한 기본파야. 그래서 이걸 오빠가 그래프로 간단하게 그려줄게.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은 정연파는 그냥 말 그대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야. 그러면은 정연반파는 어떻게 생겼냐? 똑같이 이렇게 쭉 그었다 그러면은 오르락하고 내리막인 데는 없어. 다시 또 오르막하고 내리막인 데는 없어. 즉 정연파 모양이 반쪽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반파를 쓰기 때문에 정연반파라 그래. 그리고 삼각파는 어떻게 생겼냐? 삼각형. 그렇지. 삼각형 형태라서 이렇게 쭉 그리면은 위에 삼각형, 아래 삼각형. 아니야? 그치. 여기에서 반만 보이면 그게 말 그대로 삼각 반파가 되겠지. 여기에서 또 이렇게 그래, 여기까지 그려주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가리키는 거고, 구형 반파라는 거. 오빠가 아까 전에 구형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 구형파는 사각형파랑 똑같아. 그래서 구형 반파라는 거는 우리가 뭐 구슬의 모양을 갖게 구형태라 해서 구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구형이라는 거는 사각형을 말해. 그래서 반파는 말 그대로 네모. 마치 치아 사이가 벌어진 틈으로 있다 그런 거고. 아, 맞다, 그 얘기였구나. 기억나? 구형 반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 쓸데없는 얘기만 기억. 구형파는 이렇게 된 모습이겠지. 그치? 자, 이렇게 모양 같은 것을 알아두면 이제 하나하나 오빠가 또 적어줄게. 시료값이라는 거 우리 늘 공부했잖아, 그치? 시료값이 있을 수 있겠고 평균값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파형률 뭐겠어? 평평한 정도 아니야. 파형률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파형의 모양을 나타내고 파고율이 또 있을 수 있잖아. 그게 뭐겠어? 높이잖아. 파도. 그치, 파도의 높이 같은 건데, 이제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정연파의 시료값은 언제나 그랬지만 똑같아.
최대값에서 루트 2를 루트 나눈 거야. 음. 그리고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최대값에다가 파이로 나눈 값이다. 이거 예전에 공부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다루는 만큼 우리가 외워두는 게 좋아. 그래. 그리고 파형률은 이래저래 곱했지만은 나오는 값이 뭐냐? 1.11 이렇게 나와. 참고로 파형률 아까 전에 오빠가 가르쳐준 공식 또 잊을까봐 오빠가 알려주는데 차라리 평균값분의 시료값. 여기에서 좋은 것을 오빠가 알려줄게. 외우기 좋게. 그래. 최대값 그 아래로 시료값. 시료값 그 아래로 평균값이 있어. 평균값.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파고라는 게 높은 개념이잖아. 그치? 그래서 최대값. 이 부분을 따서 여기를 파고. 바로 파고율로 잡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를 잡아서 파형률. 이걸 차라리 제발 암기하라는 심정으로. 이 익숙해지면 그래. 그래서 최실평 사실 오빠는 그 이거 전기 공부할 때 한참 그 당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던 인물이 최뭐실 씨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외웠거든. 동의도 그런 식으로 이 최실평을 어떻게든 외워봐. 그래갖고 이렇게 쭉 하면 되니까 어쨌든 파형률이라는 건 평균값분의 시료값이잖아. 그렇게 해서 나온 게 1.11이고 정연파 기준. 파고율이라는 거 이거는 오빠가 예전에 한번 정연파 설명하면서 이 파고율, 파형률 설명하면서 계산해줬는데 그때 나온 값이 1.414라고 설명을 해줬을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뭐와 같냐 그러면은 루트 2와 같다고 오빠가 설명했는데 동의가 그때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 어쨌든 이런 거 알아두고 정연 반파 같은 경우에는 시료값이 최대값에서 2를 나눈 것과 같아. 그리고 평균값에서 파이. 평균값에서가 아니라 평균값은 최대값에서 파이를 나눈 거. 여기 지금 보면 2가 사라졌어 전부 다. 그리고 파형률 같은 경우에는 1.57 그리고 파고율은 2에 가깝다. 그렇게 된다는 점. 그리고 삼각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져. 바로 시료값은 최대값에서 루트 3을 나눈 값. 그리고 평균값은 최대값에서 2로 나눈 값. 그리고 파형률은 1.15. 그리고 파고율은 1.73이다. 그리고 구형 반파 이렇게 생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최대값에서 루트 2로 나눈다. 마치 정연파의 시료값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그런데 평균값은 좀 달라. 뭐냐? 최대값에서 2를 나눈 값. 그리고 파형률은 1.414. 역시나 루트 2와 같다. 그리고 파고율 역시 1.414 루트 2와 같다. 마지막으로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 시료값은 그냥 최대값과 같아. 그리고 평균값도 역시 최대값과 같아. 그러다 보니까 파형률과 파고율 모두 다 1이다. 이런 개념이야. 이해하겠어? 그래. 뭐 이 파형률과 파고율 같은 거 숫자 와닿지 않은 거 1.11, 이거 1.57 다 외워야 돼? 그걸 다 외우지 말고 차라리 이 공식을 외우고 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아래쪽에 오빠가 아니야 공학용 계산기도 좋은데 아래쪽에 이렇게 오빠 써준 공식 있잖아.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최대값 하나를 100이면 100, 200이면 200 하나를 대입해가지고 파이 같은 경우는 3.14잖아. 3.14를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파형률 파고율의 그 수치가 나오게 돼. 그걸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오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시료값과 평균값 이 정도는 외워두고 나머지 뒤에 숫자는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못 외우겠다 하면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하나 또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또 나올 만한 게 또 있어. 뭐냐? 바로 진폭에 대한 설명을 낼 수가 있어. 이런 거는 책에서도 잘 안 다루는데 오빠가 과거 기출문제를 보니까 진폭에 대해서도 자주 내더라고. 여기에서는 어떤 게냐?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 구형파가 구형파는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이잖아. 네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마지막. 거. 이 구형파 같은 경우에 진폭은 파이분의 4 최대값이다. 그리고 삼각파 삼각파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해. 파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
8 그리고 최대값을 곱한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톱니파가 또 있어. 톱니파?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톱니 모양으로 생겼나 봐. 그렇지. 자, 이렇게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점점 커지네. 커지는 게 아니라 오빠가 그림을 못 그려서 커져 보이는데 높이는 같은데 톱 있잖아. 톱의 이빨을 톱니라 그러잖아. 톱의 이빨처럼 이렇게 삭삭삭삭 그러니까 경이 계속 있는 형태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래. 이때의 진폭은 파이분의 2 그리고 최대값이다. 다 최대값이네 뒤에는. 왜 그러냐면은 앞서 얘기를 했지만 정연파도 최대값 기준으로 하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은 그 산의 정상이라는 것이 최대값인 거잖아. 그걸 알아야지 산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최대값이 돼. 알겠어. 우리가 산의 평균 높이를 통해서 산의 모양을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항상 최대값이 기준이 된다는 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빠가 중요한 점 정리. 방금 말했던 이 진폭 그리고 지금 여기 시력값 평균값 이 공식만큼은 그냥 외워둬. 외우기. 그렇게 나올 것 같아. 만만하지.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고조파라고 해서 겁먹지 마. 그냥 오메가 앞에다가 이렇게 그 해당되는 고조파 수치만 넣어주면은 똑같다. 일반 정연파랑. 그리고 그 외역률 방금 전에 오빠가 말한 공식 있잖아. 이거에 대한 공식 그리고 방금 말했던 파고율 파형률 알아두고 뭐 전력 구할 때도 쫄지 마.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연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직류분의 기본파의 고조파를 더하고 풀이의 해석을 통해서 알았다는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두면은 많이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 그래.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 이론 과목을 마치게 돼. 이제 소회가 남다르겠는데, 자, 여기까지 오느냐 정말 고생 많았고, 좋아. 하나, 둘, 셋 한번 외치면은, 하긴 맞추자. 그래. 해봐. 하나, 둘, 셋. 화이팅!